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계엄의 밤 1년이 됐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의사당 안에선 담을 넘은 의원들이 계엄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잘 달라졌을까요?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이젠 변하지 않는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을 되새기는 행사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국회 앞 상황 전해주시죠. 네, 1년 전 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다급히 달려왔던 곳이죠.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범여권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앞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계엄 1년을 맞아 행진을 펼치는데요. 계엄 저지를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민들은 희망찬 얼굴로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그날을 같이 회상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특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승리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면서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국회에선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극적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설자를 자처해 계엄 당시 담을 넘은 곳과 헬기가 착륙한 운동장 등 주요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중앙잔디 광장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의미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됐는데요. 다크 투어 행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온종일 시민들과의 간담회, 특별 좌담회를 열며 계엄 당일을 곱씹었습니다. 특히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란 청산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비상계엄 선포는 15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계엄의 역사로 남아있는 국회, 그 현장을 민지숙 기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12월 3일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특전사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이곳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총 3대가 8번씩 이 착륙을 반복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들은 곧바로 국회 의사당으로 향했는데 거리는 불과 7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과 후문 모두 보좌진과 경호직원들이 쌓아 올린 바리케이트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의자와 각종 집기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00시 34분, 결국 계엄군은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트리며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각 정당에는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락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진입이 가로막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곳 담벼락을 직접 뛰어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오로지 국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 00시 47분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곳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결과는 재석 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58분 만에 국회 저지로 계엄의 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전에도 계엄을 화면 등으로 지켜봤지만 계엄의 그날
총을 든 군인들과 맞닥뜨렸을 땐 어땠을까요? 계엄의 밤을 저지할 수 있었던 건 시민 영웅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김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회로 향하던 계엄군의 차량이 국회 앞 시민들의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엄포에도 국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민 16,000여 명이 모여 계엄군의 앞을 막아섰는데요. 평범한 직장인 이창준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씨는 겁이 났지만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동생과 함께 서로를 다독이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가면서 좀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섭고 다른 하나는 뭔가 이거를 어떻게든 장난스럽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유신옥 보좌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치열했던 당시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계엄군하고 보좌진하고 둘이 대치를 이렇게 했는데 한 이쯤에서 이제 서로 대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군이 이쪽으로 밀고 보좌진들은 또 이쪽에서 밀고 그래서 아예 진입로를 못 들어오게 그렇게 좀 막았었고. 직원들의 사투 덕분에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본관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이곳 국회 중앙홀까지 진입하지 못했는데요. 이렇듯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선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도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몸으로 시민이 막았다면 법적으로는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최종 저지됐습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으는데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섰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1년 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해 긴박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곳 국회 본관으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인 주역이죠.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계엄을 빨리 해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모여야 된다.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공은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기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달려와서 장갑차를 막아내고 그러면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단죄해야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은 계엄을 분명히 반대했다고 짚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공식적인 메시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계엄 사과 논란을 겨냥한 듯 중요한 건 계엄 극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바다를 늦기 전에 건너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계엄의 현장에는 계엄군으로 나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큰 상처로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무너졌고 정치적으로 군이 또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은 깊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에 동원된 사실은 군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출동한 장병 중에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이었던 한 예비역 장교는 김정은 지키는 평양 방어 사령부와 다를 게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상처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장병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란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군사 독재에 오명을 지우려는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계엄 당시 출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장병들 사이에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복 근무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손상으로 분석합니다. 군인인 게 창피하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된 거에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군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신상필벌 방침은 군에 대한 또 다른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매진합시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조사가 자꾸 이런저런 절차로 이제 늦어지고 연장되다 보니까 여전히 12월 3일의 그 분위기가 군 내부에 계엄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끝내고 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계엄 이후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탄핵 선고까지 혼돈이었고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당시 상황, 장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매일 열리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 길이 통제되니까 그 식당을 가려는데 막 돌아서 가고 안국부터 경복궁까지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탄핵 선고 날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란 공범자 부역자를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경찰이 차벽으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태극기 들고 많이들 오시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그때 상황은 좀 걸어 다니기에 되게 좀 이렇게 공포감도 느끼고 좀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탄핵 선고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길을 가로막던 것들이 모두 해소되면서 통제 없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던 한남동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인근에서까지 집회가 열리며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불편했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시위하는 게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욕설이라던가 이런 게 신경 쓰였어요. 계엄 선고 당일 임시 휴교를 했던 이 학교는 지금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초구 자택 인근도 지지자들의 모습이 사라지며 180도 바뀌었습니다. 계엄 선포 1년. 국민들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정이 돼야 되겠지. 대무도 그만하고 우리 국민들 사는 게 너무나 참 비참해요. 지금부터라도 딱 손잡고.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금까지 1년을 돌아봤는데 그럼 계엄을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통합 앞에 정의를 내세우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하게 청산해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선 계엄 사과와 계엄 단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엄 1년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에 섰습니다. 굳은 얼굴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치명적 암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이 길었다고 평가했다는 지적에는 내란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을 좀 헤집어서 일종의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이 대통령은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사과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이었습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와 초재선 의원들이 사과에 나서며 계엄 1년 당일까지 당이 갈라졌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1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 없이 SNS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썼습니다. 탄핵까지 이어지며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과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건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107명 의원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원들의 사과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사과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과의 단절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계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당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할 뿐 계엄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현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민주당이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하고 주요 예산들을 삭감했다며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치는데도 국회 독재 권력은 국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와 동일한 위기 담론입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해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군과 공직자가 고초를 겪는데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계엄 판단 자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을 사실상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계엄 당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1년인 오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분이 주요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적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한 뒤 장소 변경을 했다며 이를 근거로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는 내란 공모를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고 말한 게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석한 건데 추 의원 측은 중요 지시를 추상적으로 했겠느냐며 반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신문 도중 사전 논의 없이 2분 만에 내란 공모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은 걸로 전해져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기각 뒤 특검팀은 이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보고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계엄 1년인 오늘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량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특검 측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알선 수재 혐의에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금품 등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엄 1년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재판 모습도 공개됐죠. 예, 맞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가 신청한 재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짧게 공개됐습니다. 검정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김 여사는 몸이 좋지 않은 듯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눈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초 특검팀이 피고인 신문 신청 중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육성이 영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김 여사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재판은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을 모두 마친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여사 재판, 이제 선고만 앞두게 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특검팀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알 수는 없겠지만 중형을 피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3가지죠.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은 오늘 이 범위 안에서 최고형이 나오더라도 부족하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배우자의 높은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특검이 구형을 15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각 사건을 맡고 있는 특검보 3명이 이 재판정에서 직접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특검은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목적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모 관계라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앞서 이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이 징역과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5천만 원 가량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상 범죄 수익을 다 돌려내라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재판 모습도 공개가 됐어요. 진술도 있었나요? 김 여사는 이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간중간 이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특검이 김 여사가 선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진술 태도를 문제 삼았고 변호인단과 갈등을 빚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재판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져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고요. 그걸 시작으로 오늘 결심 공판까지 모두 12차례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3차례 재판정 내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시죠. 이 결정적인 재판은 지난 5차 공판 이후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이 샤넬 가방과 신발 등 실물을 특검에 제출을 했고 실제 재판정에 등장하기도 했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이 기존 진술을 뒤바꿔서 이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경위,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결국 김 여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수사가 남아있다고요? 네, 당장 내일과 오는 11일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각종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검찰 수사 개입 의혹도 불거졌죠. 이처럼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수사들도 있습니다. 잇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여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15년이 구형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고 조치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설한빛 기자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학 동문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겁니다. 이 같은 문자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 휴대폰 화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언급되고 부적절한 인사청탁이란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으로 대답을 한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격하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선화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 장경태 의원을 두고 전 국민이 다 봤으니 당장 나가라, 허위 조작이다, 이런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성추행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 면전에 신동욱 의원이 이해충돌이라며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흥분한 장 의원 허위 조작이라며 반박합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설전이 계속되자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제한해버립니다. 대리입니까 지금?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왜 우리 당 의원들 대체 토론해 주세요. 발언권을 자꾸 뺐습니까? 위원장 주세요. 아래 끼어들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옹호에 나섰고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나경원 의원은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 반발했습니다.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저급한 꽃뱀론이라면서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의 거친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예, 이번엔 쿠팡 관련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쿠팡 계정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후 상황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지 저희 보도 하루 만에 판매 글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피해 아직도 은밀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까지 쿠팡 계정이라고 검색하면 판매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입니다. 하지만 한국 계정 판매글은 모두 사라지고 상품 판매업조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글만 검색됩니다. 기계를 바꿔 접속해보니 이번엔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검색 결과만 나옵니다. 중국 당근마켓인 CNE에서 취재진과 가격 흥정을 했던 판매인들의 링크를 다시 들어가 봐도 해당 상품이 없다는 공지만 나옵니다. 쿠팡 계정 이외에 해당 판매인이 팔던 다른 모든 상품이 품절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한국 계정을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가 관련된 정보를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계정 판매는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판매인에게 왜 링크를 내렸냐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입해 재고가 없다고 하더니 개별적으로 살 수 있다며 새로운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판매인 역시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며 메신저를 통한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추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특성상 앞으로도 음지에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창업주의자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은커녕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오늘 쿠팡 본사를 찾아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고 이 단체 행동과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쿠팡 본사를 찾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 규탄하고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 등의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추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첫날에만 14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분쟁 조정과 별개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닷새 만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벌써 2건, 추가 소송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해 주시는 분들만 해도 500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다음 주 중에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단 소송에 이어 집단 분쟁 조정까지 쿠팡에 뿔난 소비자들의 집단 대응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분이 커진 데엔 쿠팡의 대응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보 유출을 노출로 공지하는 등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이용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 표현했던 쿠팡. 홈페이지에 올렸던 공개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출이란 표현은 유출로 수정해 일정 기간 이상 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을 확인할 시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이틀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요. 그래서 좀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대준
그 대표이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그럼 국내 1년 중에 뭐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예,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금감원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과거 사례보다 배상금 규모가 대폭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2014년 신용카드 3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1억 건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배상금이 10만 원에 그쳤지만 쿠팡은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구매 이력까지 유출 범위가 광범위해 청구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팡 피해자 1000여 명이 참여 중인 채팅방에서 진행된 설문에서는 배상금이 5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 5,000명의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은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생활에 정말 밀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불안감도 크고 실제로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금도 국가가 인정한 보안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 번 받은 인증은 3년간 사고가 터져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데 이런 허울뿐인 제도 아래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나흘째.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정보보호 인증을 보유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각각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스24와 롯데카드도 여전히 정보보호 인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 기간에는 정보 유출이 몇 번이고 발생하더라도 인증기업 지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307개 기업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26개 기업 모두 인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증되어 있는 곳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되면 취소하고 서류 받아다가 인증해주면 어떡합니까? 인증 심사 과정도 허점투성입니다.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되고 관련 분야 101개 평가 항목에 대해 심사합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 평가는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고 기준에 못 미쳐도 일단 인증 후 사후 조치만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증 제도가 기업의 자율 보안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인증 기준 항목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겠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두터운 패딩과 목도리로 무장을 해도 추위가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고 서울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 출근 중인 직장인들은 너도 나도 두꺼운 패딩 점퍼와 목도리로 무장했습니다. 목도리도 최근에 사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가리고 나왔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엄마가 마스크를 정성껏 씌워주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7.9도, 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위아래 네모까지 다 맞춰 입었는데도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매서운 추위 탓에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지 시름만 깊어집니다. 추우니까 손님들이 안 나오시오. 손이 시렵고 그러니까 손질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밖에 내놓은 지 1시간 된 낙지는 이렇게 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한기에 더해 지표면에 열이 방출되는 복사냉각으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파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부터는 수도권에 눈발이 날리며 경기 북동부에는 3에서 8cm,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이 한파에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은 활짝 열어둔 가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손님을 잡기 위한 선택이라지만 한쪽에선 전기를 아끼자고 아우성인데 이런 딴 세상 풍경에 씁쓸함도 남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가 한파주의보에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행여나 찬바람이 들어올까 옷깃을 여미지만 상점 곳곳에 문은 열려 있습니다. 500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활짝 열어놓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화장품 가게도 바로 옆 잡화상점과 옷가게도 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이 들어오게 하려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활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기가 훨씬 많이 든다는 것. 문을 열고 난방기를 돌리면 닫았을 때보다 2배 넘는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전체 에너지의 94%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에서 절약은 필수인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를 지켜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실내에서는 단열을 통해 가지고 외기와의 온도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올겨울 실내 온도 20도 유지 캠페인을 시작하며 전 국민적 협조를 요청한 정부. 하지만 따르지 않아도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처럼 날이 추우면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해 배관에 열선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낡았거나 잘못 설치되진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7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선 동파를 막으려고 배관에 붙여둔 열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열선 화재는 지난 2년간 800여 건, 장시간 전원을 켜두는 겨울철에 60% 넘게 발생했습니다. 열선에서 시작한 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먼지나 물기가 쌓이면서 합선으로 불이 나는 경우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옮겨붙더니 3분 만에 전체로 불길이 확대됩니다. 불이 사방으로 옮겨붙으며 천장이 녹아내렸고 배관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아래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실제 주차장이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열선이 엉터리로 설치된 경우엔 더 위험합니다. 열선을 이중으로 겹쳐 감고 전원을 켜자 약 20분 뒤부터 배관이 조금씩 휘기 시작하고 40분이 넘자 열선을 일자로 설치했을 때 온도의 2배인 100도까지 열이 쌓이며 배관이 눈에 띄게 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자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좀 더 그래도 발열량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보온재를 좀 두께를 조정하시는 게. 저렴한 일반 보온재 대신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보온재를 배관에 씌워두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인천 송도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던 중고차 딜러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끔찍했던 상황,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또 다른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립니다.
한참 동안 폭행하던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남성을 차에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피해 남성은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명한 게임 유튜버였습니다. 이곳 송도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피해자들은 그 길로 200km가량을 달려 충청남도 금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유튜버를 살해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없는 납치 도중에도 다행히 몰래 112로 전화를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위치를 추적하면서 피의자들은 범행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유튜버가 값비싼 외국산 SUV를 사려고 중고차 판매상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주었는데 가해자가 돈만 챙기고 차를 주지 않으면서 일이 틀어진 겁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유튜버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문제를 혹시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은 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에게 차를 빌려준 다른 남성 한 명도 확인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사건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 방에 있던 10대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모텔 앞에 추락한 상태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큰 병 걸렸다 하면 서울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현실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예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좀 나아질까요?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서역에 위치한 상급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지방에서 수백 킬로를 달려온 환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목포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술할 수 없고 제가 4기 정도 돼가지고 전남대에서 하라 했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광주 쪽 상급병원은 예약이 아무래도 한 2월 좀 넘어서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산병원은 바로 예약이 돼서 예약도 예약이지만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도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의료 수준 때문에 그런 거지. 서울은 외과적으로는 수술 많이 본 의사가 고수니까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믿고 그러는 거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지역 의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입학부터 지역 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면 졸업 후에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지만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졸업 후 3년 안에 국가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 의사가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지금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데 의료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10년간의 복무 기간을 부여해도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거나 환자가 없으면 의사들이 지역을 떠날 게 뻔하다는 겁니다. 몇 년 있다가 만약에 지역을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지역에는 경험이 적은 의사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도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최대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12월 3일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에서 1박 2일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탑승 시위로 발이 묶인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장현이 1박 2일 시위를 예고한 첫날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30분 가까이 지연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8시 곳곳에서 시작된 출근길 탑승 시위는 오전 11시 시청역 결의대회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권리 약탈을 중단하고 존엄 복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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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은 150명이 넘는 시위자들과 대응 인력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는데요. 시민들은 좁은 통로를 가까스로 지납니다. 시청역에서 시위자들을 태운 열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했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기 우리 열차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다리 묶여요.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한 전장현 회원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권리 예산을 반드시 쟁취했을도록 12월 3일 세계 장애인과를 맞이하여 끝까지 함께 수행합시다. 전장현 회원들은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8시부터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깃이 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숙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며 미군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공습 작전을 조만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going to start doing those strikes on land too. You know, the land is much easier. It's much easier. And we know the routes they take. We know everything about them. We know where they live. 이어 미국에 마약을 판매하는 모든 국가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마약 밀수선 2차 공격 문제도 일축했습니다. Anybody that's doing that and selling it into our country is subject to attack. 미국 언론들은 베네수엘라 본토에 대한 지상작전이 임박했다고 분석했고 정치권에서는 전쟁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If Trump were to order an attack on land, that would be an act of war, and Congress would invoke the War Powers Act. It's Congress's prerogative to go to war. 실제 카리브해 인근에서는 미군의 군사훈련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깃이 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연일 군중 집회를 열며 반전 여론을 결집하는 한편 미군의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 작전에 대비해 숙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곳 워싱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곰 습격이 늘면서 곰 퇴치 용품이 인기입니다. 사람만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자동문 설치 무늬가 늘고 곰을 쫓는 가짜 늑대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눈에 수북한 털. 얼핏 늑대를 연상케 하는 이 로봇의 정체는 가짜 늑대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업체가 개발한 곰을 쫓아내는 로봇입니다. クマやシカ、イノシシが嫌がるだろうという狼の声、犬の声、銃声の声、そして金属の音。 실제 늑대 로봇을 설치한 홋카이도 타케카와시에서 곰 퇴치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민가에 내려온 곰이 편의점, 은행에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자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 예기치 않게 곰 차단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에 곰 스프레이, 곰 방울처럼 곰을 쫓기 위한 용품들은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곰 전문 사냥꾼은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했지만 피해가 계속되자 스스로 호신에 나선 겁니다. 올해 일본에서 곰 습격으로 사망한 사람만 13명. 11월이면 겨울잠에 들어가야 하는 곰들이 기후온난화로 산속은 물론 마을을 배회하다 사람들을 해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미국 사회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는데
이 저소득층은 식비조차 부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용 승강기가 고급 승용차를 실내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해변가가 내려다 보이는 개별 실내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는 3년 전 분양 당시 최저가 61억 원이었지만 입주도 시작하지 않은 지금 73억 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이런 부동산은 물론 주식까지 부자들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겁니다. 서민층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3년간 미국 식료품 물가는 20% 가까이 올랐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 속도에 못 미쳤습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돈만큼 월급은 안 오르니 삶이 더 팍팍해진 겁니다. 미국의 한 투자자는 미국의 4인 가족이 식비로 1년에 2,100만 원을 쓴다고 추산했는데 중위소득 기준 17.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We're not eating steaks, we're barely eating meat. How are we spending $1,200 in a month on groceries? This is unsustainable. How do we live like this? 이렇다 보니 미국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을 받는 빈곤층만 4,200만 명이 넘었고 지역 자선단체의 식품 지원소를 찾는 사람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You know how everyone's telling us like, you just need therapy, like you're depressed, and it's like, no, we're broke. Because why is everything so expensive?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경기 부양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더 풀리는 건데 이 경우 서민 물가 부담이 더 커지며 빈부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 왕조의 주역이었던 최영우 선수가 9년 만에 다시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최영우 선수. 최고령 타자에 이어 최고령 FA 계약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패색이 짙던 9회 말 투아웃. 기적 같은 끝내기 안타로 구장을 푸른 함성으로 뒤덮었던 해결사. 삼성의 4연속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4번 타자 최영우가 9년 만에 다시 사자 군단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삼성은 FA 최영우와 2년간 최대 26억 원의 입단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KBO 리그 최고령 선수가 된 최영우는 나이를 무색해하는 활약으로 최고령 FA 계약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만 42세인 올 시즌에도 3할이 넘는 타율에 담장을 24번이나 넘기며 역대 최고령 20홈런 기록을 새로 쓰는 등 여전히 리그 정상급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삼성의 홈인 대구에서 통산 타율 3할 1푼대에 홈런 133개를 때려낼 정도로 강했던 만큼 삼성 타선의 무게감도 확실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막상 대구 가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멋지게 찾아뵙겠습니다. 후배들도 살아있는 전설의 기환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상대팀 타자로 이렇게 만나 뵀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저희 팀 타자로서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뿐인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삼성 왕조의 주역 최영우를 다시 품은 삼성은 내부 FA인 포수 강민호와도 곧 계약해 12년 동안 멈췄던 우승 시계를 다시 돌린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유럽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 독일을 3대 0으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원더골 3방으로 전차 군단을 완파하면서 피파 랭킹 1위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축구는 스페인이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력 한파에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18.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서울도 영하 7.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9도, 가평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c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고 5cm의 첫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